작년 이맘때쯤인가? 홍진채 대표님한테 아마 그거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어떠셨는지. 근데 그때였는가?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요. 그 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올해같이 이렇게 굉장한 수익률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직접 고객분들한테 그렇게 막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죠. 기억을 하거든요. 네. 혹시 홍진채 대표님에게 2022년은 좀 어땠는지? 뭐 나쁘지 않았다 정도? 오. 뭐 저희도 마이너스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그래 선방했다. 시장보다는. 네, 한 자릿수 손실이니까. 네. 올해 수익률 좋은 비법이 뭐냐 뭐 네. 주변에서 종종 여쭤보시는데 전 그냥 뭘 아무것도 안 해서라고. 농담이죠. 예, 농담이죠. 야. 어느 정도는 진담인 게 예.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뭘 해서 배우는 것보다 뭘 안 해서 배우는 것도 되게 많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를 할 때마다 계속 손해보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데 뭘 안 해보는 경험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렸는데 예, 올해가 되게 하락장에서는 어떻다, 뭐 상승장에서는 어떻다, 뭐 좀 이럴 때는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렇죠. 네. 그 뭐 일부 분들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뭐 썩 좋진 않기 때문에 저희는 뭐 별거 안 했더니 그냥 뭐 평균 이상은 했네요. 야, 부럽다. 정말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따지고 나서 보니까 시장 수익률 정도더라고요. 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지? 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20년도에 많이 벌고 21년도에 좀 까먹고 22년도에 더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 벌었는데 22년도에 50% 까이면 훨씬 더 많이 잃은 거잖아요. 그쵸.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22년도는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모두에게 힘든 시장이었어가지고 오늘 본 기사에서 5천억 이상 헤지펀드들로 추려봤을 때 연초 이후 수익률이 평균 마이너스 32% 정도. 그리고 5천억 미만으로 추려봤을 때 평균 마이너스 13% 롱펀드 기준으로. 네네, 롱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들 힘들어서 맞아요. 예,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저 최근에 그 거인의 어깨 네. 책을 또 쓰셨어요. 이것도 분량도 상당하고 네, 한 권에 다 담을 수가 없는 네, 1, 2권으로. 네. 나는데 원래 3권까지 쓰다가 예. 약간 내용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해서 하다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3권 분량 잘라버리고 1, 2권이 됐어요. 3권 언제가 또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3권이 뭐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약간 저 요즘에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멘탈 나가신 분들 있고 아예 주식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거인의 어깨라는 좋은 책도 보고 뭐 벤자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 핀터 린치, 필립 피셔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투자의 대가들 책을 열심히 읽고 그분들을 배우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뭐하나. 올해 또 이만큼 까먹었는데 하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자괴감도 드는 거예요. 이런 책이 무슨 도움이 되지? 막 이런 정도로. 혹시 그런 분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책을 썼죠. 다시 한번 재색이라고. 그러니까 대가들의 투자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올해 수익률이 플러스가 날 거를 보장을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바닥에 실력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네. 실력이 존재한다면 실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실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네. 사실 이런 게 다른 업종에서는 그래도 꽤 쉬운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뭐 복싱을 배우려고 한다. 그러면 복싱에 프로 전문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준 전문가 아마추어 분들이 있고 어느 정도 배우다 만 사람이 있고 초심자가 있고 네. 뭐 그렇게 계층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기초 스텝부터 배우고 기초 원투 잽 훅 이런 거 배우고 그다음에 응용 기술들을 배우고 이런 단계들이 쫙 잡혀 있는데 투자 특히나 주식 투자 바닥으로 들어오면은 그런 체계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체계가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주식 투자 처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은 가르쳐주는 어떤 컨텐츠는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뭐 기본적인 뭐
봉 차트 읽는 법, 예. 뭐 아니면 주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네. 얘기부터 해서 네. 뭐 재무제표 보는 법, 사업 분석하는 법, 가치평가 방법, 차트 보는 법,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가르치는 내용들은 되게 많은데 문제는 이걸 배운다고 해서 이걸 배우기 전보다 당장 내일의 수익률이 나아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은 좋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언제나 패턴화를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배웠는데 그 다음 달에 수익률이 괜찮으면은 아 이걸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가 보다. 그럼 이거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수익률이 꺾이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가 되죠. 아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지금 수익률이 안 좋은가 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더 열심히 해도 뭐 여전히 수익률이 안 좋고 혹은 또 이럴 수도 있죠. 나는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 어떤 외부 세력 누군가 나쁜 사람들이 내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어. 이 시합장이 그다지 공정하지 못한 게임장이야. 나쁜 사람들이 저 밖에 어딘가에 있어. 그 네. 사람들한테 나는 털리고 있는 중이야.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혹은 처음에 벌었던 거는 운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돈 버는데 아무 도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력이라는 게 어딘가에 존재하긴 하는데 아주 희미하게 네. 존재하긴 하는데 그게 당장 눈앞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헛된 실력을 쫓아서 되게 열심히 하거나 혹은 실력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단정 지어버리거나 뭐 그렇게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실력이라는 거는 사실 완전히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100%는 아니에요. 심지어 극단적으로 가자면은 워런 버핏의 수익률조차 그것도 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긴 있어요. 아, 학자 중에 깜짝 놀랐네. 네. 네. 뭐 전 세계에 한 50억 명의 투자자가 있다면은 네. 50억 명의 투자자가 랜덤하게 뭔가를 계속 했을 때 60년 동안 초과 수익이 나는 그런 사람 뭐 한 명쯤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전 인류 중에서. 전 인류 중에서 네. 한 명쯤 나올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게 통계적 유의성을 좀 많이 벗어난 확률이긴 해요. 단 한 명이 나올 가능성도 엄청나게 낮긴 하거든요. 네. 뭐 어쨌거나 단 한 명 남아 있기는 한데 그것도 그냥 한 명이니까 이거는 그냥 예외 케이스야 라고 퉁쳐버리면은 실력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존재한다라고 확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기에는 통계적 유의성으로 봤을 때 존재한다라는 증거 자료들은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실력이 존재하긴 하는데 우리의 생각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쉽게 발견되진 않는다. 아주 드물게 발견된다. 실력 있는 사람이. 저는 일단 그거를 이제 기본 가정으로 깔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 그 1권의 5장에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우려고 한다면은 일단 실력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돼야 될 텐데 네. 실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발견을 할 것인가, 실력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5장에서 썼거든요. 이게 유행어잖아요. 이게 원래 어서 오게 닌겐 막 이런 유행어 아닌가요? 예. 그게 뭐 어떤 던전 마지막 스테이지 가보면은 이제 인간이 여기에 찾아오는 건 100만 년 만이구나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투자 공부를 해도 이제 대가들 통해서 얻을 건 많지만 이게 현실에서 되게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복싱 같은 경우에도 혼자 연습을 하면은 체력이 올라갈 수 있고 뭐 줄넘기도 잘할 수 있고 뭐 펀치력도 높아질 수 있지만 싸우는 상대가 매번 달라지고 그라운드가 매번 달라지고 날씨와 환경이 매번 달라지고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날아들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막 변수들이 막 더 많아질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도. 그거는 아이고. 그럼 저기 저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네네네. 예, 저 책 보면은 여러 스포츠 경기를 운이 좌우하는 정도가 큰 영역과 실력이 좌우하는 정도가 큰 영역 이렇게 나눠 놓거든요. 네. 네, 거기서 스포츠들 중에서도 스포츠들 사이에도 뭐 운이 항상 작용하잖아요. 스포츠 네. 경기를 할 때에도. 근데 그 스포츠들 사이에도 운이 많이 좌우하는 스포츠가 있고 실력에 많이 영향을 받는 스포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구 같은 거는 실력에 많은 영향을 받고 네. 그다음에 풋볼이나 아이스하키 같은 거는 좀 더 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네, 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실력. 네. 룰렛 게임은 거의 100% 운. 뭐 100% 운이겠죠, 룰렛이면은. 네. 네.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그럼 스포츠 경기들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회 변수, 야외에서 하는 경기면은 좀 더 운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선수들의 수가 많으면은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한 선수당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면 적을수록 좀 더 운에 영향을 많이 받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이 많이 좌우하는 영역에서 실력이라는 거는 이건 주식하는 마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운이 많이 좌우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운을 제거하고 실력을 높일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운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감안하고 운이 많이 좌우하는 시스템에서 실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정의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실력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전에 확률적 사고의 힘 하면서 네. 아마 이 얘기를 그대로 맞아요.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이다라고 했을 때 내 승률이 얼마있냐 뭐 이런 거를 따져서 내가 유리한 게임이면은 주사위를 던지는 게 내가 좋은 의사결정이 되는 거고 불리한 게임이면은 아예 주사위를 던지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유리한 게임에서 주사위를 던지더라도 뭐 숫자 1이 나와서 질 수는 있는데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눈금이 1이 나왔을 뿐이고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자체는 나쁘지 않은 의사결정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사고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책에서도 2장 뭐 1장의 후반부 피터 린치 얘기나 아니면은 2장의 후반부 그리고 1장에서 뭐 안전마진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뭐 계속 은연중에 많이 하기는 해요. 맞아요. 이 106페이지에도 딱 그런 말이 있네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단기 성과는 무작위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 네. 그거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적어놓은 맞아요. 네. 투자의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오늘 한 행위의 결과가 내일의 성과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2022년의 어떤 투자 성과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한 김에 아까 2023년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랑 되게 그냥 이건 막연한 질문이에요. 2023년 어떤 투자 전략 같은 거를 한 번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늘 그렇듯 대단한 전략은 없고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은 마음 편한 게 작년 이맘때쯤에는 네. 그때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었고 근데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지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졌다.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 말씀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지금 밸류에이션 하단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밸류에이션 상단입니다. 아직은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낮아진 추정치 대비해서 보면은 밸류에이션 하단이 아니라 상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댓글창에 또 너 그렇죠. 같은 놈들 때문에 국장이 안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었죠. 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 이제 방송 안 해야겠다 이러고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방송 안 하고 책이나 열심히 쓰고. 근데 안타까운 게 그런 반응들이 진짜 도움이 되는 지적과 조언들을 숨게 만들잖아요. 참.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깨닫고 계세요. 네. 제가 그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작년 이맘때 그 PER 밴드 하단이 아니라 상단이다. 네네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러면 지금 코스피 시총 1800조에 지금 순이익 150조로 빠지면은 그리고 내년에 140조가 되면은 그러면은 거의 12배, 13배 수준인데 그러면 이거는 또 밴드 상단 아니냐, 그럼 되게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이게 이런 코스피 밴드는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익 체력 대비해서 밴드를 설정하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지금 한국의 코스피 순이익이 내년에 역성장을 하는 거는
반도체에서 거진 다 기여를 하는 거고 한국은 사이클 기업이 워낙에 많기도 하고 그중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큰데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서 그 코스피 PER 밴드를 얘기하는 거는 좀 유의미성을 많이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PER 13배니까 코스피 밴드 상단이니까 도망가자 요런 거는 조금 네, 약간은 위험한 그쵸.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단히 뭐 시장에 대해서 좋거나 나쁘거나 뭐 그런 예측을 한 게 아닌데 예나 지금이나 그런 예측은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냥 평이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랫방향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두드러기성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는 아직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남아 있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10월 정도? 그때쯤에는 재밌었던 게 제가 9월 말 지나고 나서 10월 되니까 좀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시장에 일단 싼 주식 되게 많고 네. 그때 9월 30일에 9월 마감했을 때 코스피 시가총액이 1695조인가? 대충 1700조를 깨고 내려갔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순이익 전망치는 한 170조 정도였고 네. 하니까 물론 여기서 더 낮아질 거라고 전망은 하고는 있었지만 어쨌거나 PER 10배를 깨고 내려왔다라는 거는 뭐 이 정도면 좀 할 만한 국면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으로 보더라도 싼 주식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차트 모양새를 보더라도 이러면 너무 사파 같은가 제가 다른 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네. 차트 모양새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헤드앤숄더로 빠졌다가 급락을 한 다음에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고개를 드는 네. 이게 차트를 좀 볼 줄 아는 분들이라면은 이게 딱 그냥 차트 모양새만 보더라도 약간 두근거리는 좀 그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개별 종목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았고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도 되게 싸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꺾여가는 게 완연히 보이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거는 일단 첫 번째 그런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또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지표를 뭐 나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네. 너무 시장을 좋게만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저는 언제나 좋은 쪽 안 좋은 쪽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 보려고 하는 거니까 좋게 보면 이런 거 좋고 안 좋게 보면 이런 거 안 좋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왜 좋게만 보려고 하냐라는 대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또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은 댓글창에 이제 역시 기관놈들은 이렇게 개미 꼬들기 생각만 한다. 뭐 아니면 뭐 수익률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주식 팔아 먹으려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 그래서 그 제가 작년 이맘때랑 네. 올해 10월 11월에 방송을 할 때랑 이제 댓글창의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금융위기 전문가 분들도 되게 네, 많아지셨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내년에 펀더멘탈리 뭐 되게 좋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건 당연히 아닌데 뭐 당연히 안 좋은 건 안 좋죠. 안 좋은 건 안 좋은데 좋게 보려면 좋게 볼 여지도 없진 않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안 좋은 거에만 너무 귀가 열려 있고 좋은 얘기를 좀 하고 나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 뭐 약간 굉장히 삐딱한 시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내년에 대단히 힘들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사람들의 기대치가 이만큼 묻어 있으면 그 기대치를 맞춰도 주가 반응은 그렇죠. 좀 안 좋을 수 있고 기대치를 못 맞췄을 때 급락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단은 기대치를 거둔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기대감이 많이 빠졌으니까 뭐 저가 매수 하시라라는 얘기가 뭐 작년 이맘때 올해 상반기 그때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때도 저는 뭐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살 주식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살 주식이 많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는 또 굉장히 안 좋게 돼 있으니까 내년에는
뭐 그렇게 힘들진 않겠구나 정도. 근데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제가 10월 정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10월, 11월에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을 했어요. 올랐죠. 네. 예. 그래서 11월 중순 정도부터는 저는 이제 10월부터 한 달 반 정도 이제 잠깐 지금 요즘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11월 중순쯤에 또 다른 어떤 방송에서는 이제는 또 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랠리가 이쯤에서 좀 그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펀더멘탈리 좋을 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랠리가 지속이 되고 나면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년이 펀더멘탈이 좀 많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 주가가 유지가 되는데 근데 좋을 때 거의 시총 2천조 네, 코스피 시총 2천조 가까이도 가고 했었으니까 2천조를 넘었었나? 하여튼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도 어닝 컨센은 계속 빠지고 있었고 내년 컨센이 이제 3분기 들어서 하향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10월 정도에는 그래도 한 올해 160조에 내년 180 보고 있지만 그래도 160으로 까이겠지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10월 11월에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다 하고 나니까 올해는 한 150조 정도로 마감을 할 것 같고 내년 컨센이 이미 140조까지 내려왔고 근데 여기에서 내년 컨센도 150조까지 내려왔고 근데 한 140조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3년도께. 23년도께. 예. 네. 그러니까 현재 올해 150조에 내년은 140조로 역성장이 된다면은 참고로 여기서 뭐 170조, 150조, 140조 이야기하는 거는 코스피에서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 총합을 말씀드리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코스피 순이익이 역성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유동성을 되게 많이 부어주거나 뭔가 대단한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산타랠리 왜 없냐 어디 갔냐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산타랠리가 저는 10월 11월에 반등을 한 게 어느 정도 산타랠리가 미리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12월에 반등을 한 채로 끝나버리면 내년이 되게 힘든데 다행히 좀 주가가 많이 흘러내려서 내년에 약간 부담을 더는 상태로 내년을 맞이할 수 있어서 조금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그게 또 하나의 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좋게 보자면 좋게 볼 여지는 많거든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뭐 경기 침체라던가 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 축소라던가 뭐 그런 건 저도 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안 좋긴 안 좋을 거예요. 기업들 실적 안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피봇에 대한 기대감도 웬만하면은 걷어들이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준이 바라보기에 뭐 경기 침체는 침체고 어차피 NBER에서 경기 침체 선언하는 거는 한참 후행해서 선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연준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뭐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실업률이 반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 상태가 멀쩡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뭐 굳이 여기서 다시 완화적인 스탠스로 갈 필요는 없고 진짜 어떤 침체나 위기가 왔을 때 그때를 위한 카드로 아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은 접는 게 좋고 펀더멘탈로만 좀 주가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펀더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대단한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느냐라고 하면은 뭐 일단은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 되면서 사망자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치명률이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PCR 폐지하고 입국할 때 PCR 검사 폐지하고 되게 전향적으로 제로 코로나를 폐지하는 완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전인대가 되면은 그때쯤에 좀 더 공식적으로 그 권력 이양하는 게 확정이 되고 나면은 좀 더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또 있죠. 있기는 한데 예. 근데 저는 그동안 우리가 인플레이션 올해 내내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 전쟁이랑 그 다음에 중국의 락다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락다운은 인플레이션에 많이 기여를 했던 팩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양쪽으로 기여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에 기여를 할 건데 그동안에 중국의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물류가 돌아가지 않고 이런 거는 기존의 인플레이션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재가동되기 시작하면은 향후에는 디플레이션에 기여를 할 거라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두 개 퉁쳐봤을 때 중립 혹은 중립보다는 좀 더 디플레이션 쪽으로,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네네. 디플레이션은 너무 무서운 위험하니까. 얘기니까. 예. 네. 올해는 이제 일단 원래 상반기에 좀 예정됐던 일이 아닌가 싶은데 상반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터져서 좀 시행을 못한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양상을 보일 때 미국에서 IRA 법안을 들고 나왔거든요. IRA 들고 나오고 중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하고 등등등 뭐 대놓고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고 명분상으로는 얼라이 쇼어링을 하자, 프렌드 쇼어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냉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제 생각에는 예전처럼 뭐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딱 나눠져서 냉전을 벌인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약간 그레이 에어리어가 많은 형태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자유주의 진영으로 선을 딱 그어버리면은 그럼 유럽 국가들은 그냥 그대로 미국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물론 유럽이 그럴 수밖에 없는 힘이 약한 상태인 건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유럽의 선택은 미국을 따라가자, 마냥 미국을 따라가자라기보다는 미국을 따라가는 척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살 길을 찾아보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러시아가 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으면은 사실 유럽이랑 러시아는 약간의 애증의 관계이긴 한데 서로 간에 좀 주고받을 게 밀접하게 있긴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랑은 관계가 되게 안 좋고 그래서 어쨌거나 전쟁을 벌인 판에 뭐 대놓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 11월에 제일 재밌었던 이벤트가 독일의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딜을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유럽의 국가들은 아니 지금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랑 손을 잡자니 이게 될 일이냐 라면서 비난을 했지만 제 순수한 뇌피셜이지만 아마도 속내는 독일이 먼저 이렇게 나서줬으니까 우리도 중국이랑 손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서 우리도는 유럽 다른 국가들. 유럽 다른 국가들. 네. 어차피 유럽의 다른 국가들 생각해 보면은 뭐 딱히 잘 굴러가는 국가가 없거든요. 네. 뭐 스페인이든 이탈리아든 프랑스든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도 중국으로부터 뭔가 이제 공장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타이밍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으로부터 저가의 제품들을 받아오면서 자기네 인플레이션을 좀 눌러주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되고 어차피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그거를 따라 올리기는 어렵잖아요. 유럽 국가들은 어영부영 올리곤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좀 버텨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유럽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미국만큼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는 디플레이션을 수출해주는 나라의 힘이 필요하고 그러면 결국 선택지는 뭐 한국, 중국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막혀있던 중국이라는 선택지에 되게 눈독을 들이게 될 거고 그래서 중국과 유럽의 관계가 생각보단 돈독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중동과 중국의 관계도 이번에 시진핑이 중동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중동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사우디에서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원래라면은 미국이 되게 두드러기 치는 반응, 알러지 반응이 나왔어야 정상인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는 이거를 뭐 미국의 패권이 그만큼 약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으시던데 약간은 넘겨도 될 카드 아닌가? 물론 이걸 가지고 딜을 치긴 칠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넘겨줄 수 있는 카드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그래서 뭐 중동과 중국의 관계도 생각보다는 우호적으로 갈 수 있고 유럽과 중국의 관계도 생각보다 우호적이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탈세계와 신냉전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공포보다는 그래도 경제 권역이 생각보다는 좀 넓은 형태로 서로 간에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좀 낮아지고 기업들의 이익은 그래도 잘하는 기업들은 실적을 잘 내고 이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좋게 보자면 이런 요소들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좀 생산이라든지 소비라든지 또 물동량도 네. 좀 늘어나고 네.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네. 방향으로 보고 계시고요. 제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게 앞부분에 나오는 건데 85페이지에 여기서 그만두셔도 됩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이런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네. 주식한 마음에서 그렇게 주식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들 주식을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실제로 요즘에 보면은 그 왜 길거리에서 사람들 인터뷰하는 채널들이나 방송들을 봐도 그렇고 진짜 삼성전자에 물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주식에 다 물려 있고 그래서 이제는 쳐다도 안 본다. 옛날에는 맞아요.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해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딱 보면서 아 여기서 그만두신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그만두라는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도대체 왜 하느냐, 우리가 뭘 원하느냐 이걸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그 챕터를 적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원하는 거는 내가 노동하지 않고 내 돈이 알아서 돈을 벌어오는, 내 돈을 어딘가에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돈을 얼마나 벌 거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내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야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와중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통계적으로 되게 많은 자료들로 검증되고 연역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전체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때의 성과인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자산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성과를 내왔으며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과거에 내놓은 성과를 향후에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 체계는 명확하잖아요. 네.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면 과거에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주식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왔고요. 투자 기간이 길 경우에 한정해서 만약에 지금 투자해서 한 30년 정도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위험이라는 수치도 변동성이라는 수치도 되게 많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덜 위험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주는 이상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어떤 수단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수단을 선택하는 거를 디폴트 값으로 삼아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이상의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의 순서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을 할 거냐 말 거냐 에서 좀 하고 싶다라는 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면 개별 주식 뭐 재무제표 분석하고 이런 걸 공부하기 이전에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장에 투자했을 때 보유기간을 30년 이상으로 늘리면은 연 한 6에서 10% 정도로 되게 일정한 수익률이 나오는, 손실 보는 구간은 존재하지 않고 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이거는 다른 어떤 자산군보다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이지만 그 주식이라는 자산의 그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놓은 어떤 창의적인 거, 그 새롭게 내놓은 생산성 향상, 그거의 가치가 주식의 가치로 귀속이 되었기 때문에 주식이란 자산의 수익 성과가 그렇게 좋았던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던져야 될 질문은 그 자본주의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자본주의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조금 더 풀어보자면은 기업인들이 횡령을 했을 때 잡혀가느냐, 처벌을 받느냐, 그 기업의 경영진들이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임직원들에게는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느냐 등등등.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고 그거를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느냐, 세부적으로는 좀 이런 질문들로 나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대단히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많이 느껴지잖아요. 네.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친구들이랑 뭐 이야기하면서 혹은 신문 뉴스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오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인덱스 펀드를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면은 그 연간 6에서 10 정도는 결국은 벌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일단 그걸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선택을 하고 개별 주식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매매를 할 거냐라는 건 그 다음의 대답이 되어야 그렇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이 정도에서 그치면은 되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보통은 그런 게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주지조차 않잖아요. 네네네. 인덱스 투자. 네. 그래서 인덱스 투자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방법이 일단 에너지 투입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에너지 투입이 적으면서 이기는 길이 되는 건데 왜 그걸 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여기서 그만두셔도 됩니다. 라고 거기 적어놨죠. 그리고 그 문턱을 넘어서서 인덱스 투자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이제 거인의 어깨. 그렇죠. 예, 챕터가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어차피 이게 책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여서 몇 가지만 이제 좀 추려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발차기를 좋아하세요. 발차기요? 책에 발차기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네. 우선은 최배달이 네. 했던 이야기. 네. 300번 연습하면 흉내를 낼 수 있고 3000번 연습하면 실전에 쓸 수 있는 무기가 되고 3만 번 연습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기술이 나와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소룡의 이 명언인데 1000가지의 발차기를 한 번씩 하는 자는 두렵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발차기를 1000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 이런 표현도 네. 가져오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격투기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만큼의 어떤 반복 숙달, 자기 네. 숙달 막 네.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 투자로 이제 접목하자면 어떤 의미예요? 네. 뇌과학 책을 읽다 보면은 네. 우리가 행동하는 게 예. 뭐랄까 어떤 지적인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습관에 의해서 그쵸.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민을 해서 하는 결정인 줄 알았는데 이게 까어 보면은 그 우리 습관이 우리 몸이 이미 결정을 해놓고 내 머리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뒤따라가면서 그냥 변명을 하는 거에 그치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의 행동 패턴이 이런 식이다라는 거를 공부해서 알았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습관을 고치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거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좀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그 습관을 익히는 과정에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습관화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습관화. 네. 그리고 그 발차기 얘기를 한 게 3부 넘어가서 네. 그 파트 2 거인의 어깨에 넘어가서 이제 파트 3 넘어가서 이제 발차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챕터에 그 얘기를 쓴 게 발차기 만 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구성이 파트 1에서는 이런 에너지를 아주 적게 투입하고도 다른 자산군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되게 간단하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그만둬도 된다. 근데 시작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첫 걸음은 잘하는 사람들이 뭘 했는지 이걸로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네. 해서 파트 2가 거인의 어깨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3는 이제 한 가지 발차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파트 1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권, 2권은 벤자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 피터 린치에게 배우다 이렇게 돼 있고 2권은 필립 피셔에게 배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 집필 의도랑은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둘은 대등한 서술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파트 2에서는 좀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다 통과한 몇 안 되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가들, 그런 대가들이 누가 있을까 추려봤더니 제가 아는 한 전 세계에서 3명밖에 없고 그래서 그 3명을 파트 2 거인의 어깨에 실은 거고, 자 그러면 파트 2에서 그 거인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왔는가 그런 것들을 파트 2에서 쭉 익혔다면은 파트 3에서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그럼 실제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굳이 잔 기술이 많이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핵심 기술 하나만 딱 제대로 익혀도 사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자신 있는 발차기 하나. 그렇죠. 네. 뭐 저는 뭐 이 투자 바닥에 있은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뭐 기관 투자자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스킬 셋들이 존재하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고. 근데 그 다양한 전략들 중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되게 에너지가 덜 드는 그런 하나의 전략이 있는데 그게 저는 필립 피셔로부터 따온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되게 호흡이 길어져야 돼서 예전부터 제가 뭐 몇 번 방송에서 제가 이해한 필립 피셔의 투자법은 이런 겁니다라고 좀 설명을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그 방송의 호흡과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좀 호흡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 해도 한 1시간은 걸리죠. 한 3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이 필요하다라고 예전부터 종종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마침 이제 거인의 어깨 이 책의 구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파트 3에는 그 얘기를 처음부터 좀 해보자라고 해서 기업 분석, 그 다음에 경영진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기업의 가치란 무엇인가 그런 얘기들을 쭉 하다 보면은 필립 피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필립 피셔의 책도 뭐 읽기는 쉬운데 좀 되게 많이 오해되고 왜곡되는 면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 사전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전 지식들이 근데 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어요. 뭐 재무제표도 공부해야 되고 재무학도 공부해야 되고 전략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할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파트 3의 앞부분은 좀 그런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쫙 채워놓고 저의 해석들도 곁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필립 피셔를 이해하기 위한 빌드업을 쭉 쌓아 나가는 게 2권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익혀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파트 1에서 이야기한 전체 시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라는 아주 간단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쉽게 말해서 패시브 투자죠. 패시브 투자와 액티브 투자가 익스클루시브 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라는 건 없잖아요. 네. 네. 자산에서 대부분을 패시브 투자로 해놓고 내가 가끔 마음에 드는 거 생겼을 때 액티브 투자를 별도로 추가로 하면 되고 마음에 드는 주식 없으면은 안 하면 되고 그게 개인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네. 언제나 액티브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그 패시브 투자에 대한 얘기를 파트 1에서 했었기 때문에 파트 3에서는 마음 편하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피셔의 한 가지 발차기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네.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293페이지에 그 필립 피셔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 네.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15가지 조건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최소한 몇 년간 매출액을 상당히 늘릴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 있는가? 뭐 노사 관계가 훌륭한가? 두터운 경영진이 있는가? 뭐 경영진의 이해상충에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가 등등 네. 15가지 질문이 있는데 요건 이제 뭐 책을 보시거나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서 드는 질문이 그 15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 우리가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면 된다라고 배우기는 했는데 그 대상이 과연 있을까? 혹은 15개 중에 몇 개라도 조금 타협을 하고 퉁치고 할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 대표님은 그런 기업을 찾으셨으니까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현실에서는 좀 어때요? 느끼시기에? 뭐 당연히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거의 없는 너무 게 맞고, 이상적이기는 해요. 필립 피셔 책에서도 이 15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립 피셔 본인이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다 만족하는 기업을 찾기는 쉽지는 않았다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이 미국에 특히나 저 필립 피셔는 미국의 서부에 있었어요. 그 네. 실리콘밸리 있는 그쪽.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투자할 대상이 한국보다는 되게 많았을 것 같고 한국에서 이걸 다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그거는 맞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필립 피셔 15가지 조건 적용할 수 없으니까 뭐 이제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거 빼자.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저는 일단 이 책 그 두 권의 책을 쓴 취지 자체가 네.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자민 그레이엄 공부하면은 자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한 좋은 주식 기준 뭔데? 뭐 PER 얼마야, PBR 얼마야, 순유동자산들 뭐 이런 어떤 기준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 틀에 기준, 박혀 있는 것들. 예, 이 기준 맞는 거 뭐 찾아보자. 일단 첫 번째 있냐, 두 번째 이런 거 투자한다고 돈 벌 수 있냐. 그래서 그러면 자 백테스팅 해보자. 잘 되네, 먹힌다. 혹은 잘 안 되네, 역시 안 먹히는군. 이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 2 거인의 어깨에서 주구장창 얘기를 했던 게 그 사람들이 개별적인 포트폴리오에 집중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는가 그런 전반적인 사고 체계를 재조립을 해보자. 네. 그런 얘기를 파트 2 전체에 걸쳐서 했었고요. 그래서 필립 피셔의 15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책을 읽어보면은 일단은 딱 그게 눈에 띄죠. 15가지 조건. 근데 여기서 보통 하는 얘기가 그렇죠. 15가지 조건. 좋은 얘기 잘 들었는데 좀 뻔한 얘기 아니냐. 뭐 당연히 현재 좋은 제품 있어야 되고 그렇죠. 향후에 또 추가로 매출을 올릴 신제품 나와야 되고 영업이익률 잘 나와야 되고 노사관계 좋아야 되고 경영 뭐 잘해야 당연히 되고 좋으면 좋은 거지. 돈 빼먹지 말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여놨는데 뭐 이게 의미가 있나? 라는 시각.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 경영진 노사 관계 좋은가? 혹은 뭐 경영진의 이해상충 우리가 경영진을 다 면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경영진을 잘 만나볼 수 있는 기관 투자자만 쓸 수 있는 방법 아니야? 뭐 이 필립 피셔는 사실 수집이라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사실 수집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전반적인 밸류 체인에 있는 이 회사의 고객 혹은 이 회사의 벤더 혹은 퇴직한 전 임직원 혹은 뭐 경쟁사 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인터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만나? 네. 그럼 결국은 못 써먹는 방법이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물론 필립 피셔가 기관 미팅을 많이 한 건 맞는데 일단은 우리가 필립 피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워런 버핏은 찰리 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집의 설계도를 그린 건 찰리 먼거다. 나는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었을 뿐이다. 1950년대 후반에 필립 피셔 책이 나오고 워런 버핏은 찰리 먼거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찰리 먼거는 필립 피셔의 광신도였어요. 전도사로 비춰질 정도로 되게 필립 피셔를 설파하고 네. 다녔고요. 그렇다면은 현재의 버크셔 제국을 잇게 한 데에는 찰리 먼거를 브릿지로 써서 필립 피셔가 엄청나게 크게 기여한 거 아닐까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필립 피셔의 투자법이 정말 그렇게 임직원들 샅샅이 다 만나고 발로 뛰고 이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투자법이었나 라고 한다면 워런 버핏은 기업 탐방 별로 안 하거든요. 물론 현재는 유명하고 사이즈도 크고 하니까 기업 경영진 다 만나고 다니겠지만 뭐 예전부터도 그렇게 많이 미팅을 하진 않았고 예전에는 미팅을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수도 없었을 네. 거고 여행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버핏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일궈냈는데 그리고 그렇게 부를 일궈내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아이디어가 필립 피셔의 투자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15가지 법칙을 이거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뭔가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기본 가정을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그 15가지 질문 일단은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그러니까 왜 뭔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마 셜록 홈즈 그 시리즈 중에 바스커빌의 개라는 에피소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스포일러니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아무튼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던 거.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단서만 가지고 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황이면은 현장에 반드시 이게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걸로부터 어떤 핵심적인 추리를 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 어쩌면은 진실을 더 잘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필립 피셔의 15가지 조건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게 꽤 많아요.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 네. 예를 들면 뭐 매크로 변수들, 뭐 유동성, 금리, 원자재 가격, 환율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바텀업 투자자니까 탑다운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바텀업으로 보기에도 또 이상해요.
뭐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뭐 영업이익률 정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회계는 똑바로 하고 있는가 그냥 그 정도 얘기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연구개발비는 생산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좀 되게 뜬구름 잡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네. 경쟁사 대비 뭐 시장 점유율이라던가 경쟁사 대비 포지셔닝이라던가 전략책을 읽다 보면 나오는 기본적인 요소들 뭐 그런 것도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주주환원에 대해서도 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당을 얼마나 하는 게 적정하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네. 그거 그냥 회사가 알아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뭔가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5가지 조건은 이게 그냥 좋은 기업을 고르는 기준이라는 말에 오히려 더 적합해 보이는데 네. 좋은 주식을 고르는 기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좋은 주식을 고르는 기준으로 보기에는 빈 구멍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걸 비워놓은 걸까? 왜 이런 요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분은 생각하는 걸까? 네. 그렇게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15가지 조건 중에 절반은 현재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임직원,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네. 이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거는 당연히 뭐 제품 잘 나오고 있고 연구개발 열심히 하고 있고 횡령 안 하고 있고 뭐 재무제표 똑바로 잘 쓰고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고 그렇게 현재 회사가 똑바로 굴러가게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한 건 누구죠? 그 회사의 경영진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이 모든 얘기는 경영진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압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진이 믿을만한가? 앞으로도 믿을만한가? 그런 얘기로 압축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 얘기들은 경영진이 왜 중요할까라는 얘기는 그 워런 버핏이 그렇게 강조하는 경제적 해자 예. 그 얘기랑 이어붙여 보면은 답이 딱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설명을 하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호흡이 좀 길어져야 돼서 뭐 2권에 책 한 권에 걸쳐서 썼는데 네, 그 경영진이 왜 중요한지 경영진이 중요할 경우에 우리가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은 아니다. 아,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필립 피셔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의 기준을 통과한 좋은 기업은 그 자체로 좋은 주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기업과 필립 피셔가 이야기하는 좋은 기업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게 핵심 질문이 되어야 할 거고요. 네. 그 핵심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경영진이 믿을 만한가? 라는 대답이 될 거고 경영진이 믿을 만한 경우에 왜 좋은 기업 이꼴 좋은 주식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경제적 해자와 결부시켜서 얘기해 봤을 때 그 자체로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반드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가치 투자 싸게 사서 길게 보유해야 됩니다. 뭐 저는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마 잘 아실 테고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뭐 가치보다 싸니까 뭐 장기적으로 기다리면은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니까 어쩌고저쩌고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사고 체계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좀 단순화시키는 것들. 네, 그걸 넘어서서 이제 왜 이런 식의 구조는 장기 투자가 필수적이며 장기 투자가 됐을 때 높은 확률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느냐가 네. 논리적으로 딱딱딱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까지 뭐 여기서 설명드리기엔 좀 길어져서 네, 책에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그 15가지 질문을 2가지로만 쪼개면 지금까지 회사가 잘 해오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려면 이제 경영진의 중요성. 근데 이제 그거는 장기 보유 시에만 그게 이제 결과로 노출될 수 있다. 맞아요. 그게 서두에 질문 주신 거랑도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걸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그래봤자 올해 손실이잖아요. 그래봤자 올해 손실이고 그러면 이거 필립 피셔 안 먹히네 15가지 조건에 맞는 주식 샀는데 또 손해 났어. 네. 안 먹히네 떠나자 그만두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거죠. 거인이고 뭐고 네. 내가 손실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사고 체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버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한 게 실제 좋은 성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네. 딱 그 각 전략들에 맞는 어떤 타임라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 투자하라는 말은 저는 지향한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었고 주식하는 마음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
각 전략별로 타임라인이 존재하고 거기에 맞게 자기의 성과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6개월이면은 승부가 봐지는 게임을 했는데 6개월 후에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한 10년짜리 승부를 보는 중인데 1년 동안 마이너스가 났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투자자들의 여러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 필립 피셔의 전략은 좀 장기간 묵혀야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됐는지가 검증이 된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아이 뭐 버핏이 10년 투자하라고 했어. 뭐 나는 못해도 한 3년은 투자해야지 하고 샀는데 한 3개월 만에 마이너스 30-40% 되면 아 내가 이거 왜 했지? 손절해야 되나? 3년을 어떻게 기다려? 또 이런 생각들이 또 이제 다시 교차하게 되거든요. 인간이니까. 그게 좀 어려운 거죠.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8장에 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랄까 사냐 마냐로 접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배분 비율과 리밸런싱,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확률적 사고의 힘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지금 내가 기업을 어느 정도, 뭐 대부분 다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투자를 함으로써 미래에 그리는 어떤 그림이 있을 거고, 뭘 기대하고 있는지 그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대하는 바를 좀 숫자로 치환을 해서 몇 % 편입하는 게 적정한지 거기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 사이클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60% 편입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주식을 샀는데 뭐 주가가 좀 빠졌다. 그러면은 60%에서 주가 좀 빠져서 50%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현 시점에서 다시 원점에서 고민한다면은 몇 %가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뭐 안 사, 혹은 30%,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여전히 60% 사고 싶은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50%가 됐는데 이제는 안 산다라는 대답이 나왔다면은 그냥 다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 지금이면은 한 70% 사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대답이 나왔다면은 뭐 20%를 추가로 더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배분 비율과 리밸런싱,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이 사안을 대할 수 있는데, 사냐 파냐, 나 손해보고 있냐 이익 보고 있냐, 항상 이게 의사결정의 핵심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이미 함정에 빠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밸런싱 이런 것도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또 순간순간 감정에 휘둘리고 뭐 이제 겁먹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또 다 잊게 되더라고요. 예. 그 주식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나를 어떻게 어떤 습관을 길들 것이냐 해서 내 의사결정은 무조건 기록해라 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순간순간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네. 그렇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거는 약간 이제 피터 린치 이야기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321페이지에 요 여쭤보고 싶었어. 영화 그 테이큰, 리암 닐슨이죠? 닐슨이요? 니슨인가? 리암 닐슨. 예, 아무튼 네. 이름이 어려운 아저씨 네. 리암 닐슨. 그래서 네. 무적이잖아요, 그 아저씨는. 아, 그렇죠. 네. 혼자 다 때려잡는. 자, 그 테이큰 영화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행을 간 딸이 아버지와 통화를 하다가 이제 납치를 당하는 그 상황인데,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디 가서 이제 숨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해. 이제 너는 납치를 당할 거야. 아, 이걸 어떤 의미로 이 영화에 이 장면을 넣으신 거예요? 그 장면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All right, listen to me. Go to the next bedroom now. The next part is very important. They're going to take you. 그러니까 저는 테이큰 그 1편을 이제 여러 번 다시 봤는데, 아, 그래요? 그 TV에서 많이 하죠. 네, 일단 재밌기도 하고, 네. 딸내미가 친구랑 여행을 가는데 아빠는 계속 못마땅해요. 못마땅한데 어쨌거나 딸내미는 여행을 가고, 그래서 그러면 가면은 갈 때마다 뭐 숙소 가서 전화해 뭐 이렇게 계속 신신당부를 해요. 그러고 이 딸내미가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짐 풀고 막 놀고 있는데, 근데 저 약간 구조가 좀 꺾여 있어가지고 네. 옆방 창문이 우리 방 창문에서 보이는데, 네. 저쪽 창문에서 자기 친구가 한 명 있잖아요. 근데 괴한이 침입해서 그 친구를 납치하는 걸 그 눈으로 바로 목격을 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하던 중이었나? 그럴 거예요. 막. 예, 그래서 아빠한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막 놀라는데, 아빠는 또 전직 특수요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되게 침착하게 이렇게 지시를 해요. 자, 일단 옆방으로 가고 침대 밑에 숨어라.
그래서 그게 그 광고 트레일러에도 그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전직 특수요원이고 막 뭔가 지시를 하니까 도망갈 수 있는 혹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잘 들어. 이제부터 중요해. 너는 납치당할 거야. 이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으악 하면서 애가 이제 진짜 끌려가요. 네, 납치되죠.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리암 니슨이 그동안 애한테 지시를 했던 게 네. 그 자기가 추적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겨두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 그 아빠의 조언이 없었다면은 아무 흔적도 없이 아빠는 이제 사라졌을 수도 원점에서 추적을 했어야 했는데 네. 그 아빠의 조언 때문에 남겨놓은 흔적들을 가지고 추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장의 위험을 피하는 거는 물론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피할 수 없는 위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험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리고 피할 수 없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어쨌거나 거기에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언제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이런 질문을 저는 늘 듣는데 사실 변동성을 따져보면은 작년보다 변동성이 더 줄어든 해도 되게 많아요. 특히 2020년 대비 2021년에 변동성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변동성이 뭐 높기는 해요. 한 17% 정도 되는데 변동성이 낮으면은 한 10% 언저리 될 때도 있는데 되게 높을 때는 30%까지 변동성이 커질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변동성이 뭐 높기는 하지만 뭐 역대급으로 되게 높거나 뭐 그렇진 않거든요. 그 시장의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 변동성이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앨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투자를 시작한 오늘부터 정말 변동성 없이 고요하게 매일매일 0.1%씩 상승해 주세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장에 진입을 하나요? 없죠, 그런 사람은. 네. 물론 심정적으로는 저도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 굳이 내가 주식을 시작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막 진짜 난생 처음 주식을 시작했는데 제가 2달 동안 모의 투자를 하다가 네. 난생 처음으로 제 돈으로 직접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기다리다가 지금이다 하고 샀는데 그러고 이제 한 8%가 훅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지 싶었는데 변동성이라는 게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건 애초에 잘못된 시작 단추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변동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뭐 첫 번째는 내가 변동성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3번 내가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애초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변동성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은 애초에 이 시장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책의 파트 2의 뭐 벤자민 그레이엄 챕터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냥 시장에서 주어진 하나의 요소이지 내가 제거해야 할 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그냥 변동일 뿐인 거고요. 변동성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막 시세만 보고 샀다 팔았다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은 그러면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되게 큰 위험이 될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려고 한다고 해도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변동성이 정말 사라졌어. 네. 아무 변동이 없어. 그러면 누가 돈을 벌죠? 애초에 돈 벌 기회도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고 뭐 이렇게 다이나믹한 시장이고 거기에서 내가 제대로 한다면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건데 그래서 뭘 할 거냐라는 방안이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인 게 아니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면은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사업의 가치 사업 주식 이면에는 사업이라는 게 존재하고 주식을 소유한다는 거는 사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걸 잘 파악을 해야
되게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사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팔면 되고,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팔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사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내 수익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뻔한 얘기지만 워런 버핏은 그 당시에 현명한 투자를 처음 읽었을 때 마치 신을 만난 것 같았다라고 네. 진짜 해안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가 1000번, 10,000번 연습하는 거, 여기서 연습하는 건 이제 실제로 맞닥뜨리고 얻어맞아 봐야 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머릿속으로는 암만 생각해도 몰라요. 진짜 내 돈 태워보고, 진짜 내 돈이 30%, 50% 삭제되는 거를 보고, 그걸 보고도 뭐 그래, 주식이 뭐 원래 그렇지 뭐 라고 웃을 수 있다면은 일단은 한 걸음은 디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고 했는데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 주식하는 마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적어놓고 나면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디 종이든 컴퓨터든 어딘가에 기록이 된 매체고,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주식을 샀어 라고 이제 다시금 나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네. 오히려 더 마음을 좀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식의 도구들을 좀 활용을 해서 많이 경험을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려고 와이스트릿 보시는 거고, 사실은 앞에서도 여기서 그만두셔도 됩니다 하고, 뭐 책 거의 뒷부분에 다시 여기서 그만두셔도 됩니다 또 이런 맞아요. 것도 나와요. 근데 맞아요. 어차피 이거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발차기 10,000번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그 10,000번 중에 또 한 번을 하고 계시는 과정이거든요. 이 영상 하나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 책 1, 2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 질문은 그거예요. 그냥 제일 쉽게 이야기하자면, 벤저민 그레이엄은 어떤 사람인가요? 워런 버핏은 어떤 투자를 하나요? 필립 피셔, 뭐 피터 린치는 어떤 차이가 있는? 이거 여쭤보면 사실은 제일 쉬운데, 오늘은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제가 많이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이게 공부했는데도 안 돼요.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이건 그럼 현실에서 어떻게, 약간 이런 질문 위주로 좀 많이 드리는 거예요. 특히 더더욱이. 가치 평가라는 환상이 이 부분도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뭐 열심히 난 계산을 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네. 자, 가치평가라는 환상, 이렇게 표현하신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정말 가치평가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가격표가, 가격표는 붙어 있죠. 가치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격표는 또 언제든 변해요. 네, 가격표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그 주식 이면에는 기업이 있고, 기업의 가치를 잘 평가해서 그 차이를 발견했으면은 사서 가격이 가치에 수렴할 때까지 기다려라. 네. 기다리면 수렴한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한 투자자분들 많이 있으세요. 네. 뭐 그분들에게 뭐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게 논리적으로 와닿지 않았다. 예, 저는 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게 훌륭한 투자자가 아니라서 제가 그 말이 그다지 와닿지 않았다라는 거고, 따져봤을 때 따져보면은 일단 첫 번째, 내가 발견한 가치가 맞다면 왜 현재 가격은 그걸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거지? 내가 10,000원짜리라고 생각했고, 근데 현재 가격 5,000원이고, 그러면 절반 가격에 싸게 산 거잖아요. 네. 싸게 샀으니까 사서 기다리면은 이거 언젠가 10,000원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안 올라. 네. 그럼 또 이제 내가 네. 모르는 뭔가가 있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요. 일단 논리적으로 이상한 게, 이 적정 가격이 10,000원이면 지금 10,000원이어야지 왜 지금 5,000원인데? 근데 그럼 나 싸게 사라고? 시장이 그렇게 착하다고? 아니잖아요. 그리고 산 다음에 10,000원으로 가주기 위해서는 그때는 이제 다시금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가치를 반영해 준다는 건데, 왜 시장이 착하게도 내가 싸게 매수한 이후에 여기까지 가격을 올려주는 거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면은 수렴한다. 기다리면 수렴한다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그 출처로 삼는 게 그거예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1958년인가? 50 몇 년대 네. 의회 청문회를 나갔어요. 예. 그때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올랐고,
여기에 대해서 뭐 투기 과열이지 않냐,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를 좀 검토하는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럼 거기에 벤자민 그레이엄이 시장 전문가로 초빙받아서 갔어요. 가서 이런저런 질문을 몇 시간 동안 해요. 그런 과정에 거의 마지막에 그런 질문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레이엄 선생님, 당신은 그 가치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서 그 가격의 가치가 반영되는 걸 기다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반영이 되면은 판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격의 가치가 반영이 되게 만드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습니까? 뭐 세일즈를 하거나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씁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처음 질문에 좀 약간 대답을 얼버무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물어보니까 그거는 다른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미스테리입니다. 이 업계 최대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근데 기다리면 오른다라는 거는 뭐 검증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우리가 사고 체계의 핵심 포인트로 삼기에는 좀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이 훌륭한 사람인 건 맞아요. 네. 저도 이 책에서 많이 썼고 엄청 많은 업적을 이루셨는데, 어쨌거나 그분이 청문회에 나가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에 수렴해 라고 하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언제 수렴하느냐, 수렴하려면은 지금은 30년 전 과거 대비해서 지금은 30년 후의 미래잖아요. 장기적인 네. 미래잖아요. 그럼 지금 다 수렴해 있어야죠. 안 수렴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그 청문회 발언은 약간 거기서 뭐 주가 조작이라던가 뭐 그런 의회 청문회이기 때문에 발언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다 까딱 습기록에 잘못 남고. 얘기하면은 좀 그런 식으로 얻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벤 그레이엄은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불려 나온 게 아니라 시장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기 위해서 그 의회 정치인들한테 주식시장은 이런 곳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간 곳이기 때문에 그쵸. 자기가 대답하기 싫은 거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 책에 보면은 이런 멘트가 나와요. 네. 공격적 투자자에게 하는 조언이라고 하면서 방어적 투자자에게 하는 조언은 사실은 인덱스 펀드 사라는 얘기예요. 네. 그 시점에 인덱스 펀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거고요. 이것도 좀 말할 게 많은데 넘어가고, 그래서 방어적 투자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공격적 투자자에게는 이렇게 조언을, 이제 내가 공격적으로 쓴 기법을 얘기를 하려는데 네. 막상 하려니까 이게 좀 그렇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좀 부담스럽다, 다 얘기를 하기가 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쓴 전략은 되게 많아요. 그것 중에 뭐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해서 뭐 지금 생각하면 행동주의 투자 그런 걸 하는 것도 있고, 뭐 롱숏 전략도 있고, 되게 많은 헤지펀드 전략들을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중 대상으로 쓴 책에서 나는 이런 전략을 썼는데 너네도 따라 해봐 라고 쓰기에는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의 주 전략이 싸게 사서 가만히 기다리는 전략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워런 버핏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벤자민 그레이엄의 전략은 청산 전문가라면은 할 수 있는 전략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회사를 청산해서 당신들에게 돌려주는 건 아니다. 이런 그렇죠. 지적을 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얘기가 좀 많이 돌아왔는데 가치라는 거를 어떤 하나의 값으로 정해놓고 그것보다 싼 걸 사고 기다리면 마냥 오른다, 뭐 이런 식의 접근법이 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가치라는 거는 범위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를 해요. 범위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네. 이런 것도 가치에 반영을 했을 때 가치가 이만큼이 될 수 있고, 이러저런 거 다 빼고 최악의 경우를 봤을 때 그래도 이 정도의 가치가 남는다. 그래서 안전마진이라는 게 가지는 뜻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그 가치보다 싼 값에 살 수 있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세이프티 마진이 생기는 거다,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 수익률과 안전 마진을 헷갈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가치 평가했더니 뭐 여러 시나리오로 하더라도 그거 뭐 확률 가중 평균 해가지고 뭐 최종 결과값 타겟 프라이스 얼마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네. 값으로 뽑아내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뽑아낸 값이랑 현재 가격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뭐 기대 수익률 78% 그러면 안전 마진 78%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원래 의도에서 약간은 벗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치라는 건 애초에 하나의 어떤 진리값, 그러니까 기업에 내재돼 있는 어떤 되게 고결한 어떤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할 어떤 그런 값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치 평가는 각자의 주관에 따른 거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가치 평가는 환상이다. 뭐 그런 얘기를 적었습니다. 그 명언도 몇 가지 앞에 달아놓으셨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벤자민 그레이엄과 데이비드 도드의 이야기인데 증권 분석에서 주식을 평가하는 일반 원칙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주가는 사려 깊은 계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반응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벤 그레이엄이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필립 피셔의 이야기인데 어떤 종목이든 내재 가치를 측정하려 할 때 소수점 이하까지 정밀하게 값을 구하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다. 이제 조던 앨런버그의 말이 또 뼈를 때립니다. 답을 그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테고 더구나 계산해봐야 어차피 틀릴 것이다. 네. 약간 이거 희망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지?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정교한 하나의 진리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가치 평가가 필요 없는 행위냐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치라는 거는 범위로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범위에 대해서 내 스스로 어떤 아이디어 를 가질 수 있어야 그 이후의 작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럼 사람들이 뭐 아무 의미 없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이걸 엄청 비싼 값에 사고 팔면은 그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엄청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엄청 싼 가격에 사람들이 사고 팔면은 그냥 그게 가격이 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 파악하는 게 아마도 우리 투자 의사결정의 뭐 첫걸음은 아니겠지만 마지막에서 한 두세 걸음 정도 전에 있는 걸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정보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의 어떤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다른 사람 중에는 기업 펀더멘탈을 보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펀더멘탈을 무시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반반이라고 쳤을 때 내가 기업의 펀더멘탈을 하나도 보지 않고 가치평가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이 없다. 그런 채로 주식 투자를 하려고 뛰어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 전체에서 가치 펀더멘탈을 보면서 투자하는 그 절반의 투자자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나는 놓친 채로 이 게임에 뛰어든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호구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치평가는 반드시 하고는 넘어가야 되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PER이 200배면 비싸다. 뭐 그럴 거잖아요. 근데 200배가 쌀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거나 PER 200배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PER 5배면 싸냐 비싸냐 5배가 쌀 수 있겠죠. 근데 PER 5배가 비쌀 수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 회사는 PER이 5배인 거고 PER 5배가 쌀 수도 있는 케이스는 언제이며 비쌀 수도 있는 케이스는 언제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PER 5배짜리 샀더니 싸다고 샀더니 PER 4배가 되었네? 주가가 더 빠졌네? 그러니까 PER 의미 없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애초에 어떤 한 가지의 팩터를 가지고 미래의 주가를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 없는 것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의미 있는 것들로부터 이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보자. 그게 이 책 전반적으로 묻어있는 논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치평가도 그런 식으로 가치평가대로 주가가 굴러가는 거 아니다. 아니라고 해서 가치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죠. 약간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인의 어깨라는 책은 딱 그런 것 같아요. 투자 거인들의 방법론 플러스
그들과 약간 살아있는 또 철학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과정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홍진채 대표님의 그 오디오가 지원되는 것 같기도 한 느낌. 네. 혹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네. 끝내기 전에 네. 홍 대표님께서 조금 이렇게 당부하시거나 꼭 네.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주식 굳이 빡세게 또 그 외에 뒤에 네. 있다. 또 다시 여기서 그만두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실 3권에 쓸 얘기 되게 많거든요. 3권이 진짜 그 네. 사파스러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될 건데 네네네. 과연 쓸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3권은 그런 그 잡기술에 대한 얘기예요. 하면 할수록 그 우리가 파트 1에서 얘기한 거는 에너지를 아주 적게 쓰고도 그래도 남들보다는 더 괜찮은 수익률을 내는 방법. 뭐 이게 있었고 파트 2에서는 거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파트 3에서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실전 전략 중에서도 되게 에너지를 덜 쓰면서 그래도 꽤 괜찮은 그리고 그냥 패시브 투자했을 때보다 꽤 괜찮은 수익을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길을 제시를 했어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상을 원하잖아요. 이제 매일매일의 이슈에 대해서 좀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3권의 내용이긴 한데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되게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존재한다. 네, 그 얘기를 요 2권의 책에 적어놨다. 그리고 그 방법 2가지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은 제가 방송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예. 요만큼이면 된다. 그만두기까지. 네, 그만두기까지. 첫 번째 그만두기까지 요만큼이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좀 주식 투자 너무 어렵게 힘들게 하셔서 저는 그게 항상 안타까워서 안 힘들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쉽게 할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해서 돈을 똑같이 다 벌고 있겠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간 홍진채 대표님이 최배달처럼 10,000번의 발차기를 통해서 우리의 뼈를 많이 때리고 있다라는 거.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또 한 번. 즐거웠습니다. 예. 또 다음번에도 또 이제 다른 책으로도 한번 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책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